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18번째 주인공은 집단 광기의 현장을 보여줬던 서진 룸살롱 사건의 서울 목포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 발효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깡패들은 오랜 세월 동안 활개를 쳤습니다. 물론 이전 전두환 때 삼청교육대가 탄생하면서 깡패들을 군대의 일종인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서 일제소탕을 한 적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삼청교육대는 깡패들뿐만이 아니라 노숙자, 불황아, 혹은 그저 일반 직장인, 학생들까지도 끌려가는 무작위하고 대단위로 이루어진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깡패인지 그냥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다 끌고 갔어요. 그랬던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삼청 교육대에 깡패들도 끌려가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았던 정치 깡패들 있죠. 그러니까 정권과 결탁한 깡패들, 그리고 삼청 교육대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돌아온 깡패들, 그리고 이 깡패들이 다 끌려갔다고 해서 또 깡패들이 없어지지 않죠. 그 지역 사회에서 새롭게 또 탄생하는 깡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이 깡패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 더욱 몰두하면서 80년대 중반 이른바 양은이파, 서방파, 오비파 등의 호남 조직들이 서울을 삼분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양은이파, 범서방파, 오비파의 각각의 그 대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보스예요. 그래서 조양은 김태촌, 이동재, MBN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1986년 8월 14일 강남에 있던 서진 룸살롱에서 서울 목포파 일당 11명이 만보파 7명을 피습하여 4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의 발달은 만보파 조직원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출소한 기념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 옆방에 서울 목포파 인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바로 서진 룸살롱에서죠. 그러던 중 만보파 일행들은 방이 좁다면서 바꿔줄 것을 이제 직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다음 날이 광복절이다 보니까 이미 방이 다 차서 바꿔줄 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만보파 일행 중 한 명이 종업원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구타당한 채로 울고 있던 종업원을 본 목포파 일행이 이제 왜 울고 있냐 라고 이유를 묻자 종업원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야기를 듣고 난 목포파 일행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서진 룸살롱은 목포파의 구역 내에 업소로 다른 조직인 만보파가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이런 것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만보파는 정식 조직인데 비해서 목포파는 한국유도대학, 이후에 용인대학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한국유도대학의 선후배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조직 훈련생들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종업원들로부터 만보파 조직원들이 무기도 없고 술에 취한 상태다라는 사실을 듣게 됐고요. 그러자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어 들게 됩니다. 마침내 만보파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들은 만보파의 행동대장이다 유명한 칼잡이였던 조원섭을 특히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회칼로 무차별 난자를 했고요. 그 외에도 3명을 더 칼로 찌르고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도 상해를 입힙니다.
결국 만보파의 7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는데, 목포파의 인원들은 이 시체를 싣고 사당동의 한 정형외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교통사고 환자요 라고 소리치고 던져놓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뻔뻔함이죠. 자, 어쨌든 범행 직후에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경찰들이 대대적인 수사를 당연히 시작했고요. 하나둘 결국 자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다른 조직원이나 주변의 다른 인물들을 대신 자수시키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주범이었던 장진석과 김동술은 전북 임실의 한 저수지에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경찰 5명이 체포하러 가고요. 그러자 칼과 낚시도구 등을 들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게다가 이 2명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취재진이 현재 심경이 어떻냐라고 물으니까 오히려 무슨 말이 듣고 싶소? 라고 되물으면서 허세 섞인 대답을 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빠뜨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깡패들이 경찰에 연행되면 증거품인 흉기가 널린 책상 뒤로 고개를 숙인 짧은 머리의 덩치들의 모습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흉기들 쭉 하고 그 뒤에 이제 깡패들이 짧은 머리에 덩치 좋은 깡패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데, 이 얘네들은 그랬다는 거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허세는 구속 후 며칠 만에 바뀌어서 현장 검증 때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당시의 군사정권 아래에서 경찰과 검찰이 운동권 학생이나 민주화의 투사처럼 사회적인 파장이 생기지도 않을 깡패들을 어떻게 다루었을지 우린 너무나도 명확하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민주투사, 운동권 학생도 고문하고 패고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깡패들 더했겠죠. 기를 죽이기 위해서라도 더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장면이 검거 당시의 장진석과 김동술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당당해 보이죠. 사실 만보파는 당시 3대 폭력 조직인 김태촌의 서방파 반개의 조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학생들로 이루어진 목폭파를 우습게 보고 그들의 세력권인 서진회관, 서진 룸사롱에 자신들의 축하 장소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락하게 되니까 김태촌에게도 파장이 당연히 미치게 되죠. 이 사건 바로 전에 김태촌이 고위 검사와 연루되어서 뉴송도 호텔 나이트클럽의 사장을 칼과 낫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던 터라 김태촌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물론 김태촌은 이후 복역 도중에 폐암 진단을 받아서 형 집행정지로 사회에 나오게 되지만 1992년 범서방파를 다시 조직했다가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어쨌든 사건 당시 정유섭을 제외한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이었던 목폭파는 모두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되었고요. 1996년 12월에 벌어진 1심 재판에서 고금석, 장진석, 김동술, 김승길은 사형, 박영진은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김승길과 장진석은 무기징역으로 형이 낮추어지면서 김동술과 고금석만이 사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신문기사의 내용들입니다. 검거 당시 목포파 조직원들과 그들이 사용했던 흉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10명이서 한 사람 앞에 한 두세 개씩은 들고 있었나 봐요.
흉기들을 보니까 이거 뭐 10인분이 아니라 한 3, 40명도 무장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로 한국유도대학은 조폭 양선소다라는 비난을 받다가 용인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깡패들의 잔인한 범죄 행각에 분노를 느낀 국민들은 이들을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간혹 남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서로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술자리에서의 단순한 시비가 과격한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정도를 넘어서 온갖 흉기를 들고 단시간에 4명의 사망자와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만보파의 행동대장인 조원섭은 헤비급 복서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키가 190이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그래서 서울과 목포에서 이름난 싸움꾼이자 칼잡이로도 유명해서 허영만이 자신의 만화 비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차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조원섭이라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우리가 만보파를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라고 목보파 사람들이 인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칼에 맞았죠. 결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어떤 깡패들의 멋진 활극은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뿐이고요. 사실은 잔인하고 비열하며 치졸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망한 조원섭과 고용수. 조원섭 씨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덩치가 좋아 보이죠.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깡패들 사이에 의리나 우정 따위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목포파의 조직원들과 만보파의 조직원들 사이에는 고향의 선후배도 있었어요. 만보파 조직원들의 고향 역시 목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같은 선후배 출신이에요. 지역 선후배. 학교도 뭐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면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깡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족보라는 걸 따지면 목포파는 만보파에게 감히 엉겨볼 수도 없는 레벨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본인들의 자존심이 다쳤다라는 이유 하나로 무너졌고요. 11명의 인원이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채 술에 취한 7명을 일방적으로 마구 린치한 사건인 거죠. 물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먼저 목포파에 시비를 건 만보파 조직원들 역시 그저 전형적인 깡패였죠. 그리고 그것에 욱해서 7명을 린치하고 4명을 죽인 목포파 조직원들 역시 그냥 깡패였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디어에서 자꾸 깡패를 미화하다 못해서 뭐 요즘은 일진 관련 영화들까지 막 쏟아져 나오면서 학교 폭력까지 미화를 하면서 뭐 영웅적인 모습을 그리는 점이 굉장히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은 그저 폭력일 뿐이며 절대로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요. 2020년 11월 12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범죄와의 전쟁 서진회관 17호실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내용 중에 사형수가 된 고금석이 남긴 옥중 편지의 내용을 링크로 남겨봅니다. 뒤늦게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SBS에 들어가시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다시 범죄와의 전쟁 서진회관 17호실 요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와 호기심에 잘 어울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